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넉넉한 인심을 대변해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곤 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솟아있어 멀리서도 그 위용을 자랑했는데 그곳은 바로 대대로 만석군이라 불리며 큰 부를 누려온 최부잔의 댁이었습니다. 담장은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않았고 대문은 소가 끄는 수레가 두 대는 거뜬히 지나갈 만큼 육중하고 컸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조심하곤 했습니다. 최부잔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어 쥐들도 먹다 지쳐 잠이 든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그 집의 세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 큰 기와집 안에는 수많은 하인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오갈 때 없는 신세가 되어 최부잔의 부엌대기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나이는 이제 막 18이 되어 꽃다운 처녀의 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하루 종일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거나 차가운 가을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는 고된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녀의 타고난 고운 심성과 맑은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하얀 벚꽃처럼 청초했고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네 마님, 바로 하겠습니다 하며 상냥하게 대답하니 집안의 다른 하인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도 분이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최부잔의 안주인인 최씨 부인은 이토록 착하고 고운 분이를 몹시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부인의 타고난 심술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본래 욕심이 많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성격이 더욱 괴팍해지자 젊고 아름다운 분이가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분이를 불러내어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며 호통을 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년아 마당 쓰는 빗자루질이 어찌 이리 서투르냐. 내년이 딴 생각을 하니 흙먼지가 내 치맛자락에 묻지 않느냐 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분이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빌 뿐이었습니다. 부인의 표독스러운 눈매는 언제나 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흠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분이는 워낙 일솜씨가 야무지고 매사에 정성을 다했기에 사실 혼날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장독대에서 분이가 장독을 닦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날씨였지만 분이는 맨손으로 행주를 빨아가며 정성스럽게 장독 하나하나를 윤이 나도록 닦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고 아름다운지 지나가던 구름도 잠시 멈추어 볼 지경이었습니다. 마침 사랑채에서 나오던 최부자의 아들 도령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평소에도 분이의 성실함과 고운 마음씨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날따라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분이의 옆모습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혼잣말로 참으로 곱구나. 마음씨만큼이나 얼굴도 고우니 양반집 규수라 해도 믿겠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안채 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씨 부인의 귀에
그 소리가 독사처럼 파고들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손에 쥐고 있던 부채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의 구박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는데 마치 분이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작정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밥이 질다거나 되다고 트집을 밥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빨래를 해오면 때가 덜 빠졌다며 다시 가을가로 보내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게 했습니다. 분이의 손등은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고 밤이면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로 몸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엌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마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시면 좋겠다. 라며 기도를 올리는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늙은 참모가 몰래 누룽지를 챙겨주며 아이고 불쌍한 것.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호랑이 같은 마님 밑에서 고생이냐. 하며 눈물을 훔칠 때면 분이는 오히려 참모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맑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마을 빨래터는 아낙네들의 수다장소이자 소문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곳이었는데 분이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오르내렸습니다. 최 부잔의 그 어린 식모 말일세 어쩜 그리 솜씨가 좋은지 몰라. 며칠 전 잔칫날에 그 아이가 부친전을 먹어봤는데 입에서 살살 녹더구먼. 그뿐인가 마음씨는 또 어떻고. 지난번에 우리 집 막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업어서 달래주지 뭔가. 제 자식도 아닌데 그리 살뜰히 챙기는 걸 보니 천성이 비단결이야. 아낙네들의 칭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이는 곧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집 하인이 자신보다 더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최 부잔의 복덩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자존심 강한 최 씨 부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도 같았습니다. 부인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늙어가는 얼굴과 분이의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을 비교하며 질투의 불길을 태웠고 어떻게든 분이의 길을 꺾어놓고야 말겠다는 삐뚤어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잔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온 집안이 분주해졌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이가 정성껏 마련한 제사 음식 중 가장 중요한 조기구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최 씨 부인이 키우던 살진 고양이가 부엌에 들어와 생선을 물고 간 것이었지만 부인은 이를 기회다 싶어 모든 죄를 분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 인연 조상님께 올릴 귀한 음식을 네가 몰래 빼돌려 먹었느냐. 천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더니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도둑질을 해. 부인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분이는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감히 말대꾸를 할 수 없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떨기만 했습니다. 마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분이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호소했지만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회초리를 들어 분이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찰싹찰싹 소리가 날 때마다 분이의 입술은 고통으로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안으로 삼키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부인을 말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성격을 건드렸다가는 자신들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늙은 행랑 갑옷만이 안타까운 마음에 마님 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부인의 매서운 눈초리와 호통뿐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상전의 일에 참견이냐. 너도 전연편을 드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결국 행난 가범도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고 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밤새도록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고 벌을 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 있었는데 분이는 달을 쳐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도둑질을 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정말 결백해요. 분이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지만 차가운 밤 공기만이 그녀의 곁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고 상골 마을의 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분이에 대한 미움은 이제 단순한 질투를 넘어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분이가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아팠고 하인들이 분이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꼴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특히 도령이 서울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분이에게 몸조심하고 있거라, 내 다녀오마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후로는 부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분이를 이 집에서 영원히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쫓아낼 궁리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을 홀려 집안을 망칠 요물이야. 그냥 내보내서는 안 돼. 다시는 마을 사람들이 전현 편을 들지 못하게 아주 꼴사납게 만들어 버려야지. 부인은 밤마다 방에 틀어박혀 촛불을 켜두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인은 일부러 분이를 불러 비단 옷감을 주며 옷을 지으라고 시켰습니다. 네가 손재주가 좋으니 내 이번 설빔을 한번 지어보거라. 만약 실오라기 하나라도 잘못되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은 사실 분이의 실력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 벌을 주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분이는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었지만 부인은 완성된 옷을 보자마자 가위를 들고 와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옷이라고 지은 것이냐, 바느질이 삐뚤빼뚤하고 품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귀한 비단을 다 망쳐놓았으니 이 죄를 어찌 갚을 테냐. 부인은 옷감을 분이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분이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옷이 눈앞에서 조각나는 것을 보며 허탈함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이 분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이를 괴롭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의 혼사길마저 막아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마을의 점잖은 집안이나 성실한 청년들이 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매파를 통해 혼담을 넣어오기도 했지만 부인은 그럴 때마다 콧방귀를 뀌며 거절했습니다. 감히 우리 집 아이를 넘보다니 격이 맞지 않는다 라고 겉으로는 거절했지만 뒤로는 매파에게 돈을 쥐어주며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흉물스럽다네. 손버릇이 나쁘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은밀하게 퍼지자 분이를 좋게 보던 사람들도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근거리는 시선을 느껴야 했고 가슴속에는 시커먼 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갈 뿐 변명 한마디 하지 않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최 부잔의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을 치우느라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며 구슬픈 목소리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 하나가 대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거지 행색을 한 사내 하나가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옷은 다 해져서 살이 훤히 드러나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까치집을 지은 듯했으며 얼굴에는 때가 꼬질꼬질하여 본래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다리를 저는지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병든 거지였습니다. 나으리밥 한 술만 주십시오.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거지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하인은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거지가 꼬였네. 썩 꺼져라 하며 소금을 뿌리려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나오던 분이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차마 그 거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가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하인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2덩이와 따뜻한 국물을 바가지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밖으로 살짝 나가 거지에게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날이 많이 찹니다. 거지는 분이의 따뜻한 눈빛에 잠시 멈칫하더니 허겁지겁 밥을 받아먹으며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의 목소리는 겉모습과 달리 묘하게 힘이 있고 울림이 있었지만 분이는 그저 배고픈 사람을 먹였다는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선행이 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심지어 분이 자신조차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루 끝에서 우연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 씨 부인의 입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인은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옳지 저거다.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는구나. 전연이 거지에게 밥을 주는 꼴을 보니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닌가. 내 전연을 저 더러운 거지에게 시집 보내어 내 눈앞에서 영영 치워버려야겠다. 그러면 양반집 아들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도 쏙 들어갈 것이고 평생을 거지 밥바라지나 하며 비참하게 살게 될 테지. 부인의 눈은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고 그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아 거지를 집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의아해했지만 부인의 불호령이 무서워 거지를 사랑채 앞마당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거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분이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부엌 문 뒤로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높이 앉아 거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장가는 들었느냐? 거지는 넙죽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칠성이라 하옵고 가진 것 없는 천한 몸이라 장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칠성이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네가 오늘 횡재를 하였구나. 내 너에게 우리 집에서 가장 곱고 일 잘하는 아이를 짝으로 맺어주마. 데리고 나가서 살겠느냐. 이 말에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숨어서 듣던 분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런 거지에게 누구를 주신단 말입니까? 행랑가범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엌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바로 분이 전연이지 썩 나오지 못할까. 최 씨 부인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그 잔인함에 마당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만 곧 하인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와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칠성이 옆에 나란히 무릎 꿇린 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인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평생 마님 곁에서 소처럼 일만 하겠습니다. 제발 거지에게 시집 보내는 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분이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부인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애처로운 모습에 희열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잔말 마라 주인인 내가 정해주면 감지덕지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냐. 네가 평소에 저 거지에게 밥을 퍼다 나르는 걸 내 다 보았다. 그리도 마음이 쓰이면 아예 데리고 살라는 내 깊은 뜻을 모르겠느냐. 부인의 억지 논리에 분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그저 바닥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잔의 마님이 착한 분이를 거지에게 시집 보낸다는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날벼락이 있나. 그 고운 아이를 어찌 거지에게. 최 씨 부인 신보가 고약하다더니 정말 너무하네. 하지만 최 부자네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대놓고 항의하지는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걱정스러운 눈길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분이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최 씨 부인의 악독한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최 부자네 마당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윙윙 불어대며 앞으로 닥칠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분이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거지 칠성이의 정체는 무엇일지 깊어가는 겨울밤처럼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섯을 퍼런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 최 부자네 집안은 마치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면서도 혹여나 마님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부엌 한 구석에서는 분이가 쪼그려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거지에게 팔려가는 것이라니 분이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도망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진 천성적인 순종함과 더불어 만약 자신이 도망친다면 남아있는 동료 하인들이 당할 모진 고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그저 붉어진 눈시울을 옷소매로 훔치며 다가올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 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혼례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것은 축복받는 결혼식이 아니라 분이를 조롱하고 망신 주기 위한 잔인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마당에 멍석을 깔게 하고 제사 지내고 남은 식은 음식, 찌꺼기들을 모아 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대단한 경사가 났으니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 구경꾼들을 불러 모으거라. 내 큰 인심을 써서 거지 사위를 맞는 꼴을 만천에 보여주어야겠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뚝뚝 묻어났고 그 모습을 보는 하인들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분이는 낡고 색이 바랜 무명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족두리 대신 지프로 엮은 또아리를 머리에 얹어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참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 씨 부인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참모는 이 집안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최 부자의 어머니 때부터 일해온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부인 앞에 넙죽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미우셔도 이건 아닙니다. 분이가 지난 10년간 이 집을 위해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어찌 짐승만도 못한 다혈을 하십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덕을 쌓지는 못할 망정 원한을 사서는 안 됩니다. 참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뼈있는 충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참모의 간곡한 부탁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참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늙은 것이 노망이 났나? 감히 어디서 훈계 지르냐? 너도 전연꼴이 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하늘 타령은 무슨 내 돈과 권세가 곧 하늘이다. 부인의 도끼서린 눈빛에 참모는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은 참모를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힘없는 늙은 하인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마당의 분위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분위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잔인한 혼례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근심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고운 분이를 정말 거지한테 시집 보내네. 최 씨, 부인 독한 줄은 알았지만 사람이 어찌 저러나 몰라. 저 거지 꼴 좀 봐. 침을 질질 흘리며 웃고 있는 게 영 모자란 사람 같아.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거지 칠성이는 멍석 위에 차려진 식은 전과 나물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도 상황에 대한 인지도 전혀 없어 보였고 그저 눈앞의 음식에만 정신이 팔린 영락없는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분이는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멍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참아 칠성이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이 광경을 즐기듯 바라보았습니다. 자, 신랑, 신부 맞절을 해야지. 칠성아, 너도 절을 할 줄 아느냐. 오늘 밤부터 내 각시가 될 터이니 정중하게 인사를 올려라. 부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의 칠성이는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소매로 쓱 닦으며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우스꽝스럽게 절을 하는 모습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쓴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분이는 굴욕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도 떨리는 무릎을 굽혀 맞절을 올렸는데 바닥에 떨어진 눈물 방울이 흙먼지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본래 절차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의식이 끝나자마자 최 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우리 집은 일하지 않는 식구는 먹여 살리지 않는다. 내 남편 칠성이를 따라서 어디든 가서 빌어먹든 살아가든 내 복대로 살아라.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분이의 짐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분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낡은 옷 몇 가지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빗 하나가 든 작은 보따리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보따리를 챙겨들고 마지막으로 안채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그동안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쫓겨나는 마당에도 예를 다하는 분이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최 씨 부인은 재수없다. 소금이나 뿌려라 하며 획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분이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히는 쿵 소리가 분이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분이는 칠성이의 뒤를 따라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이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앞서 걸었는데 뒤따라오는 분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네의 눈초리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으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주위는 어두거둑해졌습니다. 찬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쌓인 눈 위를 걷는 분이의 집신은 이미 젖어서 발이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잘 곳이라도 있나요? 분이가 용기를 내어 칠성이에게 물었지만 칠성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가락으로 산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내 집이요. 비바람은 피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오. 그곳은 예전에 숯을 굽던 사람들이 쓰다 버린 폐가나 다름없었는데 지붕은 뚫려 하늘이 보일 정도였고 문짝은 떨어져 나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분이는 기가 막혔지만 지금 당장 추위를 피할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분이는 한숨을 쉴 겨를도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주위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행히 칠성이가 주워다 놓은 집들이 구석에 쌓여 있어 그것으로 냉기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았지만 배고픔과 서러움은 더욱 크게 밀려왔습니다. 칠성이는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눕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쩜 저리도 태평할까. 분이는 잠든 칠성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무리 봐도 의지할 곳 없는 거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남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타오르는 모닥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오두막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뒤척이던 분이는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이 잠든 줄 알았던 칠성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탐관 오리들은 배가 터지는구나. 이 나라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어눌하고 바보 같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하며 묘한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분이가 칠성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었나.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칠성이의 잠든 얼굴이 왠지 낮과는 다르게 늠름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분이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 비하면 가진 것은 쥐뿔도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을 고쳐야 했습니다. 분이는 진흙을 이겨 벽의 틈새를 메우고 억새를 베어다가 지붕을 덮었습니다. 마을에서 버려진 항아리를 주워와 닦아서 식수로 쓸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칠성이는 낮에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밥을 얻어먹으러 나갔습니다. 부인 내 다녀오리다. 만난 거라도 얻으면 가져다 주겠소. 칠성이는 실실 웃으며 집을 나섰고 분이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라고 배웅했습니다. 비록 거지 남편이지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섬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가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쓰러져 가던 오두막은 제법 사람 사는 집골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찢어진 창호지 문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어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빨래터에 나가 남의 빨래를 해주고 받은 곡식으로 칠성이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거친 보리밥의 시래기국뿐이었지만 분이는 항상 정갈하게 상을 차려 칠성이 앞에 내놓았습니다. 서방님, 식사하세요.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분이의 지극정성에 칠성도 밥을 먹을 때만큼은 장난기를 거두고 묵묵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한편 최 씨 부인은 분이가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집 색씨가 어찌나 살림을 잘하는지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번듯해졌다네. 거지 남편도 색씨를 잘 만나서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더군. 사람들의 입방아는 최 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뭐라, 그년이 아직도 도망가지 않고 살고 있다고, 게다가 집구석을 고쳐서 살만하게 만들었다고. 부인은 자신의 저주가 통하지 않은 것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하인을 시켜 염탐을 하게 했는데 돌아온 하인의 보고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마님 분이가 글쎄 남편 발을 씻겨주고 있더랍니다. 두 내외가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보기에, 아니, 꼴사납더군요. 하인은 말끝을 흐렸지만 부인은 그 말 속에 숨겨진 평화로움을 감지하고 질투심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부인은 바느질거리가 없어 멍하니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성이가 불쑥 말을 걸어왔습니다. 부인 심심하면 내 옛날 이야기나 하나 해줄까? 부인은 깜짝 놀라 칠성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밥 달라는 소리 아니면 실없는 소리만 하던 그였기에 의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부인이가 묻자 칠성이는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훌륭한 정승이 살았는데 그가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탐관 오리를 혼내주는 이야기지. 칠성이의 입담은 놀라울 정도로 청산유수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어려운 한자 선고도 막힘없이 구사했습니다. 부인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넋을 잃고 빠져들었는데 어느 순간 칠성이의 얼굴에서 거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학식 높은 선비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부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유식하십니까? 글을 배우셨습니까? 칠성이는 다시 평소에 해벌쭉한 표정으로 돌아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에이, 동냥질하러 다니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귀동냥으로 들은 거지요. 배고픈데 누룽지 남은 거 없어. 칠성이는 능청스럽게 말을 돌리며 자리에 누웠지만 분이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귀동냥으로 들었다기엔 이치에 너무나 밝고 막힘이 없다.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게 있어. 분이는 잠든 남편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그의 품속에 언뜻 비치는 낡은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칠성이가 목숨처럼 아끼며 절대 보여주지 않는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뒤 분이가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집 쪽을 바라보는데 낯선 사내 2명이 오두막 주위를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마을 사람 같지 않았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놀라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칠성이가 오두막에서 나오더니 그들과 무언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평소에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고 사내들은 칠성이에게 허리를 숙여 깎듯이 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이에게 서찰 같은 것을 건네주고는 바람처럼 빠르게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지? 그리고 서방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사람들과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아무것도 못 본 척 시치미를 떼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쿵쿵 뛰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상 앞에서 칠성이는 여느 때처럼 밥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오늘 반찬은 소금이 좀 덜 들어갔구려 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분이는 그런 칠성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손님이 다녀가셨나요? 발자국이 여럿 보이던데요. 칠성이의 숟가락질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아, 동네 똥개들이 먹을 걸 찾으러 왔길래 쫓아냈지. 손님은 무슨 손님? 칠성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분이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이 작은 오두막이 아니 이 마을 전체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 무렵 최 부자네 집 사랑채에서는 최 씨 부인이 마을의 이장을 불러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 부부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시오. 우리 마을 물을 흐리고 미관을 해치는데 어찌 가만히 둔단 말이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오나 마님,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엄연히 마을 주민인데 억지로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찻잔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명분 내가 싫다면 싫은 것이지. 무슨 말이 많소.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내쫓으시오. 안 그러면 자네가 이장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야. 부인의 협박에 이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악행은 멈출 줄 몰랐고 분이와 칠성이를 향한 위협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험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다가올 시련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소리가 요란한 밤이었습니다. 분이와 칠성이가 사는 오두막은 눈보라 속의 외로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온기는 대궐 같은 최 부자네 집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분이는 밤늦도록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칠성이가 주워온 헌 옷가지들을 기워 이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친 일로 인해 투박해졌고 곳곳에 동상이 걸려 붉게 부어올랐지만 남편을 위해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려는 정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소의 장난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분이의 고단한 등을 바라보며 남모를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 한숨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이는 자리에 누운 채 넌지시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내가 평생 이렇게 빌어먹으며 살아도 나를 원망하지 않겠소? 남들처럼 비단 옷에 고기 반찬은커녕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 신세가 지겹지도 않소. 분이는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비단 옷을 입고도 마음이 춥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거친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서로 아껴주는 이가 곁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요. 저는 서방님이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분이의 대답은 꾸밈없는 진심이었고 그 말에 칠성이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 누워야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고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인으로 만들어 주리라. 다음 날부터 칠성이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동양 자루를 메고 나가 마을을 돌았지만 단순히 밥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앉아 아낙네들의 하소연을 듣기도 하고 사랑방 근처를 기웃거리며 양반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농부의 사연을 듣고는 같이 분통을 터뜨려 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무식한 거지의 말이 아니라 이치에 딱 들어맞는 명판결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거지가 미친 척하더니 가끔은 신들린 소리를 하네 하며 수군거렸지만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동양 자루 속에는 밥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칠성이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먼 마을에 장이 서서 거기 가면 얻어먹을 게 많다더군. 며칠 다녀올 테니 문단속 잘하고 있으시오. 칠성이는 그렇게 말하고 표표히 떠났지만 분이는 왠지 그가 단순히 밥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분이는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겨우내 땔감을 모으고 봄이 오면 심을 씨앗을 갈무리하며 묵묵히 집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홀로 빈방에 앉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방님이 가시는 길은 평탄하게 해주시고 험한 꼴 보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분이의 지극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간절했습니다. 사흘 뒤 늦은 밤 칠성이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여느 때보다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사냥감을 앞둔 매의 눈과 같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어 호롱불에 태워버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가 놀라서 물으려 했지만 칠성이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인,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오. 다만 곧 큰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해서 분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엇을 태운 것일까? 의무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분이는 남편을 믿고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네 안방에서는 최 씨 부인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이가 거지 남편과 함께 굶어 죽거나 도망갔으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거지 부부가 금슬이 좋아 깨가 쏟아진다더라. 분이 내조 덕에 칠성이가 사람 구실을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오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저주가 빗나간 것도 모자라 자신이 쫓아낸 하인이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 즉 암행어사가 근처 고을에 출두했다는 소식까지 겹쳐 심기가 몹시 불편하던 차였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능멸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전연히 행복한 꼴은 못 본다. 부인은 이를 갈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집안의 집사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했습니다. 당장 관에 가서 사또에게 내 말을 전해라. 우리 집 뒷산 아래 그 오두막터가 본래 우리 조상님 묘자리로 쓸 땅인데 거지들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 불길하다고 말이다. 당장 그 흉물스러운 집을 부숴버리고 그것들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달라고 청을 넣어라.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버려진 땅이었고 최 부자네 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세로 사또와 결탁해온 최 씨 부인에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뇌물로 쓸 비단과 엽전 꾸러미를 챙겨 집사편에 들려보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년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내 집 근처에서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부인의 눈에는 탐욕과 악독함이 이글거렸습니다. 뇌물을 받은 고을 사또는 최 씨 부인의 청을 거절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포졸들과 왈패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부자 댁에 신성한 땅을 더럽히는 무리가 있다 하니 당장 가서 그 오두막을 철거하고 거지들을 쫓아내라. 만약 반항하면 곤장을 쳐서라도 다스려라. 사또의 명령을 받은 포졸들은 몽둥이와 밧줄을 챙겨들고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최 씨 부인이 보낸 건장한 하인들도 쇠스랑과 낫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길을 비켜주면서도 분인의 집에 닥칠 재앙을 예감하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날벼락을 어쩌나. 불쌍한 분이 이제 정말 죽게 생겼네. 그 시각 칠성이는 마당에서 낫을 갈고 있었고 분이는 부엌에서 점심을 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고함 소리에 칠성이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는 예리하게 날이 선 낫을 내려놓고 대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는 무리들을 본 칠성이의 입계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이도 심상치 않은 소리에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서방님,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왜 저리 몰려옵니까? 분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칠성이는 태연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겁먹지 마시오. 내가 있지 않소. 오늘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테니 내 뒤에 꼭 붙어 있으시오.
포졸들과 최씨 부인의 하인들이 오두막 앞마당에 들이닥치자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두에 선 포졸 대장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들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집을 짓고 살다니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사또의 명이다. 당장 이 집을 비우고 꺼져라. 뒤따라온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두막의 벽을 발로 차고 장독대를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분이가 애지중지 갖고 온 살림살이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분이가 울부짖으며 달려나가 하인의 팔을 붙잡았지만 하인은 분이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나뒹굴며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때 묵묵히 지켜보던 칠성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포졸 대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멈춰라. 백주대낮에 관아의 포졸들이 힘없는 백성의 집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니. 이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할 짓이냐. 칠성이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하고 위엄이 넘치는지 포졸 대장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이놈이 미쳤나. 거지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대장은 당황함을 감추려 더욱 크게 소리쳤지만 칠성이의 눈빛에 눌려 몽둥이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서슬퍼런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씨 부인이 가마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오두막과 바닥에 주저앉은 분이를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꼴 좋다. 내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 주제를 모르고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여봐라. 저 거지놈들을 멍석말이해서 마을 밖으로 내다 버려라. 부인의 도끼 어린 명령에 주춤하던 하인들이 다시 기세를 올리며 칠성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분이는 칠성이를 보호하려 그 앞을 막아서며 부인에게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저희가 떠나겠습니다. 집은 부수더라도 제 남편만은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분이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부인은 싸늘하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늦었다. 내 너희 꼴이 보기 싫어.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쳐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칠성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낡은 노소의 덩어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칠성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지축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상이슬과 마을 어귀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구름대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포졸들과 하인들은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너무 놀라 가마에서 굴러떨어졌고 흙바닥에 처박힌 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남루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헌옷을 벗어던지고 그 안에 입고 있던 푸른 관복의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준수하고 기품 있는 귀공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역졸들에게 명령하여 포졸들과 최씨 부인의 하인들을 포박하게 했습니다. 부패한 사또와 결탁하여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힌 죄,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칠성안이 암행어사 이몽룡의 호령이 마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암행어사 나으리셨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매일 밥을 빌어먹던 그 거지가 나라님도 어려워한다는 암행어사라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죄인들을 제압한 뒤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분이를 일으켜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많이 놀랐소. 내 신분을 속인 것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자 함이었으나 부인까지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소. 용서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분이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아니, 나으리.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 꿇린 최 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오만방자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공포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뇌물을 받고 횡포를 부리던 포졸 대장과 하인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관하로 가서 낱낱이 밝힐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짓밟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혹은 대문 틈으로 이 통쾌한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속에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최 씨 부인의 행패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며 환호하고 싶었지만 어사또의 위험 앞에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남편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지난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심판과 그동안 쌓인 원한을 푸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두막 마당에서 펼쳐진 이 극적인 반전은 곧 마을 전체 아니온 고을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우렁찬 소리가 상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고 그 울림이 메아리가 되어 온 산천을 뒤흔들 때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하인들은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기세등등하던 포졸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칠성아니 암행어사 이몽룡만이 푸른 관복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태산처럼 우뚝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구름을 뚫고 내려온 천신과도 같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같은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멍하니 서방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몽룡은 서슬 퍼런 눈빛으로 마당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엎드려 떨고 있는 포졸 대장을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관아의 포졸로서 어찌 사사로운 뇌물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양민을 핍박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내 놈들이 들고 있는 그 몽둥이는 도둑을 잡으라고 나라에서 쥐어준 것이지 힘없는 아낙네와 병든 자를 때려잡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의 호통소리는 가을 서리보다 차갑고 천둥보다 무거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수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흙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던 최 씨 부인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거지가 아니 나으리께서 암행어사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제발 이 늙은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놓아서라도 죄를 씻겠습니다. 평소에 오만하고 독살스럽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며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기어왔습니다. 이몽룡은 차가운 눈으로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비굴한 변명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몰랐다고 내가 암행어사인 줄 몰랐다면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이냐. 네가 가진 권세와 재물은 하늘이 잠시 맡겨준 것에 불과하거늘 그것을 믿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너는 너보다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착한 분위를 시기하여 억지로 쫓아내고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이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부수려 했으니 이는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다. 이몽룡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최 씨 부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몽룡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물었습니다. 너는 단순히 한 사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인심을 흐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하며 위화감을 조성했다. 내 집 곳간에 쌓인 쌀이 썩어갈 때 마을의 누군가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네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들어찬 탐욕과 아집이다. 그의 말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네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서름이 어사또의 입을 통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즉시 내려졌습니다. 이몽룡은 역졸들에게 명하여 포졸들과 최 씨 부인의 하인들을 모두 관하로 압송하게 했습니다. 이 자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또한 뇌물을 받고 병력을 내어준 고을 사또 역시 직무유기와 권력 남용으로 파직하고 내 앞에 대령토록 하라. 역졸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죄인들을 굴비 엮듯 묶어 끌고 나가자 마을은 순식간에 악의 무리들이 사라지고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만은 아직 꿇어앉혀둔 채였는데 이몽룡은 그녀에게 가장 치욕스럽지만 교훈이 될 만한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에 애씨 부인은 듣거라. 너를 당장 옥에 가두어 곤장을 칠 수도 있으나 네가 지은 죄는 마음의 죄인이 마음으로 갚게 하겠다. 너는 지금 당장 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리고 네가 부순 이 오두막을 네 사제를 털어 원래대로 아니 전보다 더 튼튼하게 복구해 놓아라. 또한 앞으로 1년간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매일 쌀을 나누어주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때야말로 엄한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몽룡의 판결은 피를 보지 않으면서도 최 씨 부인의 오만함을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그녀에게 자신이 부리던 하녀에게 무릎 꿇고 비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치을 떨며 망설였지만 어사또의 섯을 퍼런 눈빛과 주위를 둘러싼 역졸들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분이의 낡은 치맛자락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 아니 분이야씨, 내가 잘못했네. 내 눈이 어두워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질게 굴었어. 부디 용서하게. 그 억지스러운 사과에도 분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마님의 하인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분이는 오히려 죄송하다는 듯 부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몽룡이 다가와 분이의 손을 잡고 제지했습니다. 분 가만히 받으시오. 이는 부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사과요. 그동안 부인이 흘린 눈물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 사과는 오히려 부족하오. 저 여인이 진정으로 고개를 숙임으로써 이 마을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오. 이몽룡의 단호한 말에 분이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떨고 있는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분이의 관대한 용서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최 씨 부인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돌아간 뒤 이몽룡은 비로소 관복의 흉배를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 정체를 속여 많이 놀랐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부인의 참된 마음을 보고 싶었소. 가난하고 병든 거지에게도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그 고운 심성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 맑은 영혼 말이오. 부인은 내가 찾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오. 그는 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분이는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어사 또 나으리가 되셨으니 저 같은 천한 여인은 잊으시고 한양으로 가시는 건가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으니 당연히 버림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몽룡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을 받는 법이오. 나는 부인을 한양으로 데려가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오. 이제부터는 밥 걱정, 옷 걱정 없이 내 곁에서 편안히 지내게 해주겠소. 부인이 끓여주는 시래기국 맛을 평생 보고 싶은데 거절하진 않으시겠지. 그제야 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다가와 분이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분이야, 아니 어사또 마님 정말 잘 됐네. 잘 됐어. 우리가 그동안 나서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그래 자네가 복을 받은 게야. 하늘이 자네의 착한 마음을 알고 이런 귀한 서방님을 점지해 주신 거지. 사람들은 앞다투어 축하의 말을 건네며 자신들의 비겁했던 지난날을 사과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잔칫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최 씨 부인의 하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오두막을 치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깨진 장독은 내가 치울 테니 자네는 무너진 울타리를 좀 세우게. 내가 집에 가서 국밥이라도 좀 말아오겠네. 어사 또 나으리가 시장하시겠어. 마을 장정들은 뚝딱뚝딱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아낙네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한때는 외면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분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몽룡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백성들의 화합된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산에 붉은 노을이 걸릴 무렵 오두막은 다시 말끔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정이 묻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조촐하지만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각종 나물과 전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몽룡은 윗목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였고 분이는 아낙네들 틈에 섞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밤이었습니다.
술이 한 숨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의 촌장이 이몽룡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앞으로 이 마을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최 부자네의 횡포가 사라지면 저희도 좀 살기 편해지겠습니까? 이몽룡은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요. 내 고을 사또를 새로 임명하고 최 부자네가 불법으로 빼앗은 논밭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하겠소. 또한 마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할 것이니 여러분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주시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암행어사 만세, 이몽룡, 나으리 만세.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고 둥그렇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오두막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쓸쓸하고 차가운 고요가 아니라 평온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고요였습니다. 이몽룡과 분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분이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서 자꾸만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이 모든 게 현실인가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춥고 배고픈 시절로 돌아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이몽룡은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것은 꿈이 아니오. 당신의 고운 마음씨가 만들어낸 현실이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부엌대기 분이가 아니라 이 나라 어사또의 부인이오. 앞으로 당신의 눈에서 눈물 대신 웃음만 나게 하겠다고 내 저 달림을 두고 맹세하리다. 든든한 남편의 말에 분이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도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도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지며 길고 길었던 시련의 날들이 끝나고 행복한 미래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문득 부엌에 남은 누룽지가 생각나 일어섰습니다. 서방님, 출출하지 않으세요? 아까 사람들이 남기고 간 떡이랑 누룽지가 있는데 좀 나올까요? 이몽룡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분이는 어느새 부엌으로 총총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이몽룡은 생각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어사또가 되어도 내 아내가 끓여주는 숭늉 한 그릇보다 맛난 것은 없겠구나. 그는 각근을 풀고 편안하게 마루에 누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정겨운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도 잎을 흔들며 이 평화로운 밤을 지켜보고 있었고 최 부자네 집의 높은 담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져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맑고 상쾌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잎사귀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밭으로 나가는 농부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날이 밝아서가 아니라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정의가 바로 섰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지난밤 어사또의 통쾌한 판결을 이야기하며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최 부자네 집 대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고 파리 한 마리 얼씬도 못하게 하던 그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서 하인들이 쌀가마니를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사또의 명령에 따라 최 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곡식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례대로 줄을 서서 쌀을 받아갔는데 그들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굽신거리며 감지덕지 받았을 쌀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챙겼습니다. 이게 다 분이 덕분이야. 그 착한 아이가 복을 몰고 와서 우리까지 덕을 보내. 사람들은 쌀자루를 받아들고 분이가 있는 오두막 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호지 문 틈으로 쌀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을 쳤지만 감히 밖에 나가 회방을 놓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곡간이 비어가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땅에 떨어진 자신의 위신이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았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자신이 부리던 하녀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뼈에 사무치는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사또의 서슬 퍼런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었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까 두려워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늙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탐욕이 가져온 허망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분이와 이 몽룡이 머무는 오두막은 떠날 채비로 분주했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쓰던 낡은 세간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손에 잡히는 물건 하나하나에 지난 시절의 애환이 서려 있어 쉽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진 바가지 몽당비 기워 입던 옷가지들. 비록 남루한 물건들이었지만 가장 힘들 때 자신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몽룡은 그런 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용히 곁에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부인 아쉬워하지 마시오. 이 물건들은 이곳에 두고 갑시다. 이 오두막은 그대로 보존하여 갈 곳 없는 나그네나 어려운 이웃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만들 것이오. 부인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이 그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오. 남편의 깊은 뜻을 알게 된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서방님. 그리하겠습니다. 이 집이 누군가에게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되어준다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부엌 아궁이를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웠어. 추운 겨울밤 네가 있어 따뜻하게 잘 수 있었어.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한 듯 아궁이의 꺼진 자의 위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챙겨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빗과 칠성이 처음 자신에게 선물해준 산에서 꺾은 들꽃을 말려 만든 꽃갈피가 들어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는 길이지만 그녀가 챙긴 것은 오직 추억과 사랑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분이와 어사또를 배웅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자 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다. 갓 낳은 따뜻한 달걀 정성스레 말린 곶감 밤새 짠 참기름 한 병. 비록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늙은 참모는 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며 울먹였습니다. 아가 부디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고생한 만큼 복을 받는 것이니 이제 눈물 흘리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 한양 가더라도 우리 잊지 말고. 분이는 참모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꼭 다시 찾아뵐게요. 할머니가 주신 누룽지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몽룡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아내를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관직에 있어 한양으로 떠나지만 이 마을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고을 사또에게 당부하여 세금을 감면하고 구휼미를 풀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살림이 나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사또의 말에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 암행어사가 나왔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떠나는 두 사람의 앞길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자 관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와 말들이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는 분이가 평생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주저하며 타기를 망설이자 이몽룡이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타시오 부인, 오늘부터는 이 가마가 부인의 발이 되어줄 것이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앉으시오. 부인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오. 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시야가 높아졌고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마의 창을 통해 보이는 익숙한 얼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분이도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화답했습니다.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최 부잔의 집담장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담벼락 뒤에 숨어 떠나는 행렬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감에 탄 분이의 모습은 마치 고귀한 왕비처럼 보였고 앞서 말을 타고 가는 이몽룡의 모습은 늠름한 장군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눈부신 광경에 눈이 부셔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겉모습만 보고 천하다 구박했더니 진짜 귀한 사람이 내 집안에 있었던 것을.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담장을 붙잡고 주저앉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렬은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이 점차 멀어지며 작은 점으로 변해갔지만 분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슬픔, 그리고 기적 같은 사랑이 깃든 그곳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몽룡은 말 위에서 그런 분이를 살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고향이 그리우면 언제든 다시 오자고 하겠소. 이제 세상 어디든 부인이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소.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이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였으니까요. 분이는 눈물을 거두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눈물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후 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정경 부인이 되었지만 분이는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검소한 옷차림을 했고 하인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너희와 같은 처지였단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렴. 분이는 하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집안일이 힘들지 않도록 살피고 아픈 하인이 있으면 직접 약을 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의 덕망은 한양 바닥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몽룡을 부러워하며 어사또가 인물은 물론이고 마음씨 고운 부인을 얻어 집안을 일으켰다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몽룡 역시 조정에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탐관오리들을 엄벌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데 온 힘을 쏟았는데 그럴 때마다 분이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법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끼가 법보다 더 절실합니다. 분이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이몽룡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명재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의 자녀를 여럿 두었는데 아이들에게도 항상 겸손과 나눔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비단 옷은 백성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거라. 이 집안의 가풍은 대대로 이어져 훗날까지 명문가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그 낡은 오두막은 어사또 오두막이라 불리며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하녀가
이 오두막에서 거지를 정성껏 돌보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거지가 암행어사였단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착한 마음을 쓰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분이가 남기고 간 빗자루와 바가지를 보물처럼 아끼며 관리했습니다. 최 부자네 집은 세월이 흘러 쇠락했지만 분이의 오두막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곳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해 봄 분이와 이몽룡은 약속대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린 노부부가 되어 돌아왔지만 두 사람의 잡은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들을 반겼고 최 씨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그녀의 후손들이 나와 정중하게 사죄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분이는 옛 오두막 마루에 앉아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서러움에 눈물 흘리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몽룡은 분이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참 잘 살아왔구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꽃길이 되었소.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